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극장.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순간에 새겨진 네가 내 세계를 이끌고 있었다. 제1막 프라하 운명의 시간. 제1화 마른 장작이 된 서윤의 계절. 서윤의 하루는 늘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 자정에 끝났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부터 눈이 떠졌고 휴대폰을 집어드는 순간부터 이미 한숨이 먼저 나왔다. 그새 쌓인 메신저 알림, 새벽에 도착한 업무 메일,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예정된 야근까지.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냥 무사히만 끝나면 좋겠다. 서윤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서윤의 혼잣말 그 안에는 기대도 희망도 없었다. 그냥 버티는 하루였다. 광고 기획사 7년차. 그녀는 창의적인 기획자라기보다 광고주의 비위를 맞추는 감정 쓰레기통에 가까웠다. 제2화 무너진 꿈의 파편. 서윤의 연애는 이미 사치가 된 지 오래였다. 1년 전 그녀는 믿었던 오래된 연인 상준에게 자신의 전부였던 기획안과 마음을 동시에 도둑 맞았다. 서윤아,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내가 먼저 팀장 달면 너 바로 끌어줄게. 그를 사랑했기에 그녀 혼자 열심히 기획한 기획안을 상준에게 넘겼고 그 기획안으로 상준은 승진했다. 그 기획안이 통과되던 날 그와 환희를 나눌 기대에 들뜬 서윤이 본 것은 비상구 계단에서 다른 여자와 입을 맞추는 상준의 모습이었다. 성준은 적반하장으로 서윤의 탓을 했다. 강서윤, 넌 너무 답답해. 일밖에 모르는 여자랑 누가 평생을 같이 하니? 적당히 이용당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날 이후 서윤의 마음은 마른 장작처럼 타버렸다.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사랑 같은 건 사치라고 다짐했다. 제3화 사표, 그리고 탈출의 결심.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목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회의실 탁자 위로 광고주가 던진 시안이 흩어졌다. 이게 최선입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잡겠다고요? 이럴 거면 기획비를 왜 받습니까?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는 팀장 옆에서 서윤은 문득 깨달았다. 여기서 더 버티면 정말 죽겠구나.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진 종이들을 줍지 않았다. 대신 사직서를 제출했다. 팀장의 고함도 동료들의 당황한 눈빛도 들리지 않았다. 짐을 싸서 회사를 나오는 길,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일주일간 핸드폰을 끄고 잠만 잤다. 그러다 문득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체코 여행 책자를 발견했다. 대학 시절 가고 싶어서 밑줄까지 쳐가면서까지 읽었던 곳. 서윤은 홀린 듯 프라하행 편도 티켓을 끊었다. 준비 과정은 철저했다. 화려하지만 숨막히던 오피스룩은 모두 의류 수거함에 던졌다. 가장 편한 청바지, 헐렁한 셔츠 몇 장, 그리고 고장 났던 낡은 필름 카메라를 수리해 챙겼다. 공항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 서윤은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쉬었다. 이제 정말 나를 찾으러 가보자. 제4화 프라하의 노을, 그리고 도윤과의 첫 만남.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의 시계탑 앞에서 서윤은 멍하니 서 있었다.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 정시마다 울려 퍼졌을 종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꾹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눈가가 뜨거워졌을 때 곁에서 낯설지만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길을 좀 여쭤봐도 될까 해서요. 서윤이 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자 단정한 콧날과 서늘하면서도 깊은 눈매를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도윤이었다. 그럼요. 저도 여행자라 잘은 모르지만 아는 데까진 도와드릴게요. 서윤의 대답에 도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사실 길을 잃은 게 아니었다. 너무나 처연하게 울고 있는 서윤을 본 순간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이끌림에 홀린 듯 다가간 것이었다. 도윤은 자신을 유명 패션 브랜드의 대표라고 소개했고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노천 카페에서 1시간을 훌쩍 넘겨 대화하며 서로가 비슷한 결의 피로를 안고 있음을 직감했다. 제5화 마법 같은 7일간의 여정. 두 사람은 우연히 시작된 합석을 계기로 일주일간의 여행 동행이 되었다. 1일차 카를교의 밤. 밤에 카를교를 걸으며 도윤은 물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빌죠. 서윤 씨는 소원이 뭐예요? 서윤은 불타바 강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냥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조금만 더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2일차 네루도바 거리의 산책.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늘어선 거리를 걸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취향을 공유했다. 서윤은 도윤이 길가에 핀 작은 꽃을 카메라에 담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도윤은 그녀의 무방비한 웃음에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3일차 프라하 성의 노을. 성 비투스 대성당의 웅장함 앞에서 서윤은 고백했다. 회사를 그만둘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 그 세상이 얼마나 작았는지 알겠어요. 도윤은 그녀의 머리칼을 넘겨주며 속삭였다. 무너진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을 찾으러 나온 거예요. 서윤 씨는 지금 잘 해내가고 있어요. 4일차 마리오네트 인형극. 작은 극장에서 인형극을 보며 도윤은 서윤의 손을 살포시 잡았다. 실에 묶여 조종당하는 인형이 꼭 자신들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만큼은 실제한다고 믿고 싶어졌다. 제6화 5일차 밤. 도윤의 아픈 고백. 여행 5일차 밤. 불타바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제즈바였다. 감미로운 색소폰 소리가 흐르고 와인 향기가 짙게 깔린 어둠 속에서 도윤이 비로소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가시를 꺼내 보였다. 서윤 씨, 저는 사실 여자를 잘 안 믿어요. 아니, 못 믿는다는 게 더 맞겠네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10살 때였어요. 우연히 집안 거실 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침대에서 불순한 관계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저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으시더군요. 오히려 너만 조용히 하면 우리 가족은 평화로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뒤로 사랑한다는 말, 다정하게 웃는 얼굴. 그런 것들이 다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아름다울수록 그 뒤에 무서운 게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아서. 그래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았죠. 그런데 도윤이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프라하에서 서윤 씨를 만난 뒤로 제 안의 성벽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서윤 씨의 웃음 앞에서는 의심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 이런 이야기가 서윤 씨를 겁나게 할까요? 서윤은 말없이 도윤의 손을 맞잡았다. 겁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추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안 돼서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저도요, 사람을 믿다가 많이 실망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가볍게 느껴질 때도 많았고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서윤은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누군가를 전부 의심하면서 사는 건 너무 외롭더라고요. 믿는 게 틀릴까봐 무서운 것보다 아무도 믿지 않는 시간이 더 아팠어요. 도윤 씨가 겪은 일 때문에 사람을 믿기 어려워진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분명 누군가는 도윤 씨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사랑해 줄 사람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서윤의 말이 끝나자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놀람과 안도, 그리고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서윤의 뺨에 올렸습니다. 마치 허락을 구하듯 아주 가볍게요. 서윤은 피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그 자리에서 오래 엉켜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7화 마지막 여정과 헤어짐의 약속. 6일차 스트라우프 수도원 도서관.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에서 서로에게 책 한 권씩을 선물했다. 그것은 다시 만날 만남에 대한 무언의 약속이었다. 도윤은 서윤에게 자신의 개인 연락처가 담긴 SNS 계정을 건네주었다. 7일차 다시 구시가지 광장. 이별의 시간이었다. 서윤은 예약된 일정 때문에 먼저 한국으로 귀국해야 했고, 도윤은 남은 브랜드 기획 업무를 위해 며칠 더 프라하에 머물기로 했다. 프라하의 붉은 지붕들이 평소보다 더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 SNS로 계속 연락해요. 한국에 돌아오면 꼭 알려주고요. 서윤의 말에 도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윤 씨. 서울에서 다시 봐요. 우리 사이의 온도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조심히 가요. 서윤은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윤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프라하의 마법 같은 일주일이 끝났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 그녀를 미소 짓게 했다. 나는 도망치듯 프라하로 왔고, 그곳에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을 선물 받았다. 그의 상처는 내 상처와 닮아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치유받는 듯 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다. 서울에 돌아가면 다시는 예전처럼 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와 함께할 새로운 계절을 기다리며 나는 그렇게 나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유럽에서 시작된 사각의 사랑. 제2막 서울, 엇갈리는 시선과 차가운 빗줄기. 제1화 서울의 공기, 그리고 닿지 않는 기다림. 인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서윤을 맞이한 것은 프라하의 상쾌한 공기가 아닌 텁텁하고 무거운 서울의 소음이었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통화 소리들. 서윤은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제 잘 나가는 기획사의 서윤이 아니었다. 돌아오자마자 작은 오피스텔 한 구석에 책상을 정리하고 프리랜서 기획자로서의 명함을 만들었다. 불안했지만 프라하에서 도윤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그녀의 버팀목이 되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도윤 씨? 노트북 옆에 놓인 프라하 엽서를 보며 서윤은 미소 지었다. 도윤은 여전히 프라하에 남아
브랜드 런칭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시차 때문인지 워낙 바쁜 일정 때문인지 답장은 늘 몇 시간씩 늦었지만 도윤은 항상 다정했다. 서윤 씨, 서울은 많이 따뜻해졌나요? 밥은 제때 챙겨 먹고 있죠? 전 오늘 프라하성 근처를 지나가다 서윤 씨 생각이 나서 잠시 멈췄네요. 조금만 기다려요. 곧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도윤의 메시지는 서윤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비타민이었다. 서윤은 그 다정한 문장들을 몇 번이고 되씹으며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제2화 소꿉친구 민재 그리고 편안한 안식처. 그런 서윤의 곁을 지킨 것은 20년 지기 소꿉친구 민재였다. 민재는 서윤이 귀국했다는 소식에 열일을 제쳐두고 달려왔다. 야, 강서윤. 너 유럽 가서 빵만 먹더니 얼굴이 반쪽이 됐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너 좋아하는 떡볶이에 허니콤보까지 풀코스로 모셔왔다. 얼른 먹어. 민재는 특유의 넉살로 서윤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대기업 IT 보안팀에서 구르며 산전수전 다 겪은 민재였지만 서윤 앞에서만큼은 세상 제일 가는 순둥이이자 장난꾸러기였다. 나 프리랜서 시작한 거. 민재야, 사실 나 조금 무서워. 일감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누구냐?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방 강민재 아니냐? 내가 우리 회사 부장님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서 네 일감 따올 테니까 넌 기획안만 제대로 쓰면 돼. 민재는 서윤이 지칠 때면 떡볶이를 사들고 나타났고 주말이면 그녀를 데리고 근교 카페로 드라이브를 갔다. 서윤에게 민재는 지쳐 쓰러질 때마다 나타나는 든든한 등받이 같은 존재였다. 도윤이 주는 설렘과는 다른 가족 같은 편안함. 서윤은 그 편안함에 기대어 서울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제3화 도윤의 귀국 그리고 깨져버린 마법. 도윤이 드디어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서윤에게 메시지를 남기려 했다. 하지만 가문에서는 재벌가 손녀이자 모델인 하린과의 정략적인 만남을 재촉했고 귀국 당일부터 숨가쁜 비즈니스 미팅이 이어졌다. 사건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금요일 저녁에 일어났다. 서윤은 새로 맡게 된 작은 외주업체의 기획안 미팅을 마치고 나오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카페 처마 밑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흰색 SUV 한 대가 서윤 앞에 멈춰 섰다. 강서윤, 내 이럴 줄 알았다. 일기예보도 안 보냐? 민재였다. 민재는 우산을 가지고 차에서 내려 서윤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야, 비 다 맞잖아. 얼른 타. 감기 걸리면 네 손해야. 민재는 자연스럽게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차 쪽으로 이끌었다. 비를 피하려 민재의 품에 쏙 들어간 서윤은 그의 장난스러운 타박에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프라하에서의 외로움과 긴장이 민재의 품 안에서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웃음소리는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검은색 세단의 창문을 넘어 도윤의 심장에 꽂혔다. 한국지사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서 본사로 복귀하던 도윤이었다. 도윤은 창문을 내린 채 빗속에 두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민재의 품에서 세상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고 무방비하게 웃고 있는 서윤. 그 모습은 도윤이 프라하에서 보았던 상처 입은 영혼의 서윤이 아니었다. 역시 그런 거였나. 프라하에서의 그 눈물도 나한테 공감하던 그 눈빛도 전부 거짓이었나.
도윤의 머릿속에 10살 때 보았던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겹쳐졌다. 다른 남자의 품에서 자신을 잊은 채 웃던 어머니. 도윤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거칠게 창문을 올렸다. 제사와 닿지 않는 마음, 식어가는 온도. 그날 이후 도윤은 변했다. 아니, 그는 다시 예전에 사람을 믿지 않는 도윤으로 돌아갔다. 서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도윤이 한국에 돌아왔을지 궁금해하며 몇 번이나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결국 아주 담백한 문장 하나를 보냈다. 한국에 돌아오신 건가요? 답장은 예전과 달랐다. 예전엔 늦더라도 정성이 가득했던 그의 답장이 이제는 한참 뒤에야 오면서도 짧고 건조했다. 네, 잠깐 들어왔어요. 서윤은 의아했지만 용기를 내어 한 번 더 물었다. 시간 괜찮으시면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도윤의 답은 차가웠다. 요즘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요. 다음에 기회 되면 보죠.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생각했다. 도윤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프라하에서의 기억이 그에겐 그저 여행지의 추억일 뿐이었을까? 연락은 이어졌지만 온도는 0도에 수렴하고 있었다. 서윤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지금 이건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거야. 제5화 가장 예상치 못한 재회. 몇 주 뒤 서윤은 큰 기회를 잡았다. 새롭게 따낸 외주 프로젝트는 규모가 꽤 큰 패션 브랜드의 리브랜딩건이었다. 서윤은 상대 회사의 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겠다는 마음으로 밤을 새워 기획안을 준비했다. 최종 미팅 날, 서윤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본사 대회의실에 도착했다. 세팅을 마치고 기다리는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할 수 있어, 강서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수행원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다. 서윤은 예의를 갖춰 일어섰다. 하지만 고개를 드는 순간 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상석에 앉으려던 남자 역시 그대로 굳어버렸다.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내뿜는 대표, 그는 바로 도윤이었다. 도윤은 이 프로젝트의 기획자가 프라하에서 만난 서윤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서윤 기획자님, 이번 프로젝트 담당자라고 들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서렸지만 이내 그는 빗속에서 민재와 다정하게 웃던 서윤의 모습을 떠올리며 표정을 냉정하게 굳혔다. 반갑습니다. J패션 대표 권도윤입니다. 기획안은 검토해봤습니다만 우리 브랜드의 신뢰라는 핵심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셨는지 의문이군요. 발표 시작하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다. 프라하에 다정했던 도윤은 이제 없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자신을 오해하고 증오하는 눈빛에 갑 도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회의실 구석에서는 이 광경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는 할인의 차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프라하의 노을은 서울의 빗물에 씻겨 내려갔다. 그는 나를 더 이상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고 나는 그에게 닿을 수 없는 이방인이 되었다. 할인의 날카로운 시선과 도윤의 차가운 침묵 사이에서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나눈 7일간의 여정은 어쩌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위한 유예기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럽에서 시작된 사각의 사랑. 제3막 1부 깨어진 신뢰와 붉은 유혹. 제1화 서울 다시 마주선 낯선 계절. 프라하의 돌길 위에서 나누었던 그 뜨거웠던 약속은 인천공항의 차가운 자동문 너머로 흩어진 지 오래였다. 서윤은 이제 제2패션 본사의 육중한 대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몇 달 전 프라하 성의 노을 아래서 다시 만나요라고 말하던 도윤의 다정한 눈빛을 떠올리며 그녀는 애써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마주한 현실은 잔인할 만큼 달랐다. 수십 명의 임원진 중앙에 앉아있는 도윤을 마주한 순간 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보헤미안 스타일의 자유로운 여행자가 아니었다. 몸에 딱 맞춘 그레이 수트, 날카롭게 나리, 선 셔츠 깃.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에게 단 1mm의 틈도 주지 않는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 서윤은 준비한 리브랜딩 기획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상처를 덮어주는 직물, 자유를 꿈꾸는 실루엣. 프라하에서 도훈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기획안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발표 도중 도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도윤은 단 한 번의 미소도 없이 오직 수치와 전략만을 따져 묻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이서윤 기획자님, 기획안은 완벽하군요. 우리 브랜드의 미래를 이보다 더 잘 이해한 안은 없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서윤 기획자님이 총괄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비즈니스 그 자체였다. 서윤은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텅 빈 느낌이었다. 마치 프라하의 그 남자는 환상이었고 지금 앞에 있는 남자가 진짜라는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다. 제2화 회의실 뒤편 엇갈리는 두 마음의 잔상. 회의가 마무리되고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서윤은 짐을 챙기던 도윤의 앞을 막아섰다. 텅 빈 회의실의 감도는 정적은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도윤 씨, 잠깐만요. 서울에서 다시 만나면 프라하에서처럼 웃으며 인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도윤 씨는 저를 기획자 그 이상으론 보지 않으시네요. 도윤은 서류 가방을 쥔 손에 하얗게 힘을 주며 차갑게 대꾸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질투와 서운함, 그리고 자신을 속였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서윤 기획자님, 프라하의 기억은 그곳에 두고 오셨어야죠.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을 섞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그 진실한 눈빛이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가끔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혼란스러우시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입니다. 기획안은 완벽하니 하던 대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사적인 대화는 여기서 끝내죠. 도윤이 냉정하게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서윤의 마음에도 깊은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문 밖의 복도 코너에서 제2패션의 메인 모델인 할인이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할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도윤이 여자 때문에 저토록 감정적으로 흔들리며 비꼬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할인의 눈빛에 살벌한 질투의 불길이 일었다. 오빠가 질투를 하고 있어. 저런 여자애 때문에?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끊어버리겠어. 제3화 밤을 잊은 사무실. 평화라는 이름의 환상. 그날 이후
서윤은 도윤의 결정을 증명하기 위해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다. 제2패션 본사 15층은 서윤의 프로젝트 팀으로 인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서윤은 도윤과 마주칠 때마다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피를 말리는 노력을 했고, 도윤 또한 서윤의 작업물에 대해서만 피드백을 주며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밤늦게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칠 때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움과 오해가 스파크처럼 튀었다. 도윤은 야근하는 서윤의 책상에 조용히 비타민 음료를 두고 가려다 멈추기도 했고, 서윤은 도윤의 피곤한 뒷모습을 보며 우산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삼켰다. 프로젝트는 순조로웠다. 런칭 파티의 컨셉, 의상 라인업, 모델 워킹 동선까지 모든 것이 서윤의 지휘 아래 완벽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런칭 파티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서윤은 과로로 코피를 쏟으면서도 마지막 수정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할인이 커피 2잔을 들고 서윤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서윤 씨, 고생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빠 대신 사과할게요. 오빠가 일에는 좀 미치광이라서요. 제가 온 이유는 실은 제 메인 의상 시안 중에 하나가 자꾸 마음에 안 들어서요. 제 스튜디오에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봐줄 수 있을까요? 오빠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완벽하게 수정해서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거든요. 서윤 씨 실력, 제가 제일 믿는 거 알죠? 할인의 다정한 태도와 도윤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명분에 서윤은 경계심을 완전히 풀었다. 할인은 프라하에서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척하며 서윤의 긴장을 해제시켰고, 서윤은 자신의 기획이 할인이라는 완벽한 뮤즈를 통해 완성되기를 바랐기에 외장하드를 챙겨 할인의 스튜디오로 향했다. 제4화 무너진 신뢰와 싹트는 의심. 할인의 스튜디오는 화려한 조명과 명품 의상들로 가득했다. 의상 피팅이 진행되는 사이 할인은 서윤에게 차를 내어주며 잠시 자리를 비우게 유도했다. 서윤 씨, 저기 안쪽에 제가 봐둔 원단 샘플 좀 가져다 줄래요? 이 의상에 레이어드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서윤이 복도를 지나 창고로 들어간 단 10분. 할인의 눈빛이 소름 끼치게 변했다. 그녀는 서윤의 가방에서 외장하드를 꺼내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수개월간 서윤의 피와 땀이 서린 최종 기획안, 미공개 디자인 패턴, 그리고 런칭 파티의 모든 연출 동선이 담긴 최종 폴더. 할인은 주저없이 그 폴더를 압축해 미리 비밀리에 미팅을 가졌던 경쟁 업체인 예이패션의 기획실장에게 전송했다. 자, 이제 오빠가 너를 어떤 눈으로 보게 될지 기대해. 이서윤, 오빠는 배신자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 네가 쌓아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 할인은 전송 기록을 삭제하고 서윤의 노트북 보안 설정에 미세한 균열을 내어 마치 서윤의 계정에서 데이터가 나간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했다. 서윤이 샘플을 들고 돌아왔을 때 할인은 세상에서 가장 천사 같은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며 차를 권했다. 다음 날 아침, 제이패션의 모든 노력이 담긴 기획안이 경쟁사의 이름으로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도윤의 집무실 유리는 그의 분노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도윤의 눈동자는 이제 배신감으로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도윤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할인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오빠, 뉴스 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리브랜딩 기획안이
왜 경쟁사 A패션의 이름으로 발표가 된 거야? 이거는 우리 팀만 아는 기밀 프로젝트였잖아. 도윤이 충격으로 굳어있는 사이 하리는 뻔뻔하게 그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을 잡았다. 오빠, 나 사실 서윤 씨 처음 만날 때부터 좀 이상해서 알아봤어. 우리한테는 솔로라고 했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더라. 그 민재라는 소꿉친구가 있더라고. 근데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니야. 20년 넘게 서로 집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면서 부모님들도 이미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실상 사실혼이나 다름없는 사이더라고.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리자 하리는 비수를 꽂았다. 서윤 씨, 프라하에서 만났던 사람이라고 했지? 그거 오빠 만난 것도 계획된 거 아닐까? 그 민재라는 사람 보안 개발자야. 회사 내부 사정 빼돌리는 건 일도 아닐걸. 서윤 씨가 오빠 마음 훔치는 동안 뒤에서 그 남자가 무슨 짓을 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 오빠는 지금 그 여자한테 사랑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 작전의 대상이었던 거야. 도윤은 서울에서 봤던 민재와 서윤의 다정한 모습을 떠올렸다. 하린의 말들이 도윤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의심에 그물을 짰다. 20년이라니. 그때 봤던 그 남자가 서윤 씨. 믿었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유럽에서 시작된 사각의 사랑. 제3막 2부 뒤엉킨 진심과 질투의 화신. 제5화 정적의 공포. 그리고 무너진 신뢰. 기획한 유출 사실을 들은 서윤이 다급히 도윤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도윤 씨,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이걸 A패션이... 도윤의 집무실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실내의 공기는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진 듯 차갑게 식어 있었다. 도윤은 소리를 지르지도 무언가를 내던지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책상 앞에 정자세로 앉아 눈앞에 선 서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경쟁사 A 패션의 보도자료를 천천히 넘길 뿐이었다. 그건 이서윤 씨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서윤 씨, 당신의 그 헌신적인 소꿉친구랑 참 대단한 작품 하나 만들었더군요. 나를 속인 그 진실된 연기력, 업계에 소문이라도 내줘야 하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주세요. 당신들의 그 끈적한 관계에 내가 희생양이 되는 건 오늘로 끝이니까. 도윤 씨, 제발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도윤은 그제야 서류를 덮고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경멸이 서려 있었다. 이서윤 씨, 나는 당신이 내민 그 서투른 진심이 좋았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보기 드문 그 순수함에 내 상처를 보여줘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다 계산된 연기였다니. 내 상처가 당신에게는 경쟁사에 넘길 아주 좋은 포인트였나 봅니다. 도윤의 말투는 지극히 정중하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서윤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박혔다. 아니에요. 전 정말... 그만하시죠. 추해질 뿐입니다. 당신 계정에서 유출된 데이터 로그, 그리고 어제 할인의 스튜디오에서 당신이 보낸 시간들, 모든 증거가 당신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오늘부로 당신과의 모든 계약은 해지입니다. 법무팀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서가 전달될 테니 그때는 그 잘난 진심으로 법정을 설득해 보시죠.
도윤은 다시 서류로 시선을 옮겼다. 서윤은 그 차가운 거절의 벽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집무실을 나가는 순간까지도 도윤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혼자 남은 도윤은 펜을 쥔 손을 보이지 않게 떨고 있었다.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닫아 걸었던 마음의 문이 소윤에 의해 다시 열렸다가 더 처참하게 부서진 순간이었다. 제6화 민재의 헌신 그리고 아픈 진실의 조각들. 해고 통보 이후 서윤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채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다. 업계에는 이미 산업 스파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무엇보다 도윤의 차가운 눈빛이 환영처럼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다. 그런 서윤의 곁을 지킨 것은 20년 지기 민재였다. 민재는 매일 아침 서윤의 집을 찾아와 상한 음식을 치우고 그녀가 한 입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서윤아, 나 좀 봐. 제발 이렇게 무너지지 마. 네가 안 그랬다는 거 내가 다 알아. 민재가 억지로 숟가락을 쥐어주자 서윤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민재는 그녀를 품에 안고 토닥였다. 한참을 울던 서윤은 민재에게 프라하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다. 우연히 마주친 낯선 남자와의 산책, 노을지는 강변에서 나누었던 깊은 대화,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던 그 짧고도 강렬했던 시간들. 민재는 서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20년 동안 곁을 지키며 쌓아온 시간보다 프라하에서의 일주일이 서윤에게는 더 깊은 흔적으로 남았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의 고백 속에서 도윤은 단순한 클라이언트가 아닌 영혼의 동반자 같은 존재였다. 민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국내 최대 기업의 보안 총괄 팀장이자 업계에서 천재 화이트 해커로 불리는 민재는 서윤을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서윤아, 이제 나를 믿어. 네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 내가 증명해낼 거야. 제7화 보이지 않는 침입자. 민재의 천재적 추적. 민재는 곧바로 자신의 노트북을 펼쳤다. 그는 서윤이 할인의 스튜디오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던 10분의 모든 화력을 집중했다. 할인의 스튜디오 실물 기기를 손에 넣을 수는 없었지만 민재에게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그는 먼저 할인의 스튜디오 주소지를 바탕으로 해당 건물의 공용 와이파이와 주변 네트워크 신호를 스캔했다. 서윤이 기억해낸 구석에 달려있던 검은색 홈캠의 모델명을 유추한 민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찾았다. 보안 취약점이 패치되지 않은 구형 펌웨어를 쓰고 있군. 민재는 해당 기기의 관리자 페이지가 초기 설정값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기기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네트워크망을 통해 홈캠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했다. 할인은 기록을 지웠다고 안심했겠지만 민재는 기기 내부에 할당된 휘발성 메모리 영역에 아직 덮어쓰기 되지 않은 영상 스트리밍 잔상이 남아있다는 것을 포착했다. 그리고 고도의 포렌식 툴을 가동해 잘게 쪼개진 데이터 패킷들을 하나하나 조립하기 시작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운 끝에 마침내 복구된 영상은 할인의 범죄를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다. 서윤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할인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외장하드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하는 장면, 그리고 전송이 완료되자 승리감에 젖어 서늘하게 웃는 할인의 얼굴.
심지어 민재는 할인이 서윤의 이메일 세션을 가로채기 위해 실행했던 악성 스크립트의 흔적까지 모두 역추적해 리포트로 완성했다. 하린 씨, 당신이 상대한 건 평범한 기획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전문가라는 걸 몰랐나 보네. 민재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제8화 빗속의 결단과 밝혀진 진실. 민재는 복구된 영상과 기술 분석 리포트를 태블릿에 담아 서윤을 불렀다. 서윤아, 찾았어. 네 결백을 증명할 완벽한 데이터야. 그 말을 들은 서윤은 놀람과 동시에 자신 때문에 증거를 모아준 민재에게 이루 말하지 못할 고마움을 느꼈다. 하지만 선뜻 도윤을 찾아가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민재는 그런 용기를 잃은 서윤을 부축해 도윤이 회사로 데려갔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민재는 도윤의 차를 가로막고 그를 로비로 불러냈다. 퇴근하려던 도윤은 비에 젖어 파르르 떨고 있는 서윤과 그녀의 곁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민재를 발견했다. 권 대표님, 단 5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서윤이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전문가인 제가 직접 네트워크망을 타고 들어가 복구한 원본 데이터입니다. 당신이 믿고 싶어 했던 서윤이의 진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도윤은 민재의 단호한 눈빛과 그 뒤에 숨겨진 서윤의 처연한 모습을 보며 결국 걸음을 멈췄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민재와 함께 정리한 보안 서버에 접근 경로를 내밀었다. 도윤 씨, 제 명예 때문이 아니라 도윤 씨가 또다시 누군가를 미워하며 평생 상처받지 않길 바라서 왔어요.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 민재가 가져온 영상이 재생되었다. 할인의 배신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도윤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도윤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배신의 실체는 서윤이 아니라 자신이 신뢰했던 할인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오만한 확신이 프라하에서 만난 가장 순수했던 영혼을 짓밟았다는 사실에 도윤은 참을 수 없는 자기 혐오를 느꼈다. 제9화 다시 시작된 프로젝트 그리고 사랑의 확신. 다음 날 도윤은 차를 타고 서윤의 집 앞으로 가서 그녀를 기다렸다. 서윤이 나오자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서윤 씨, 미안합니다. 내가 내 트라우마에 갇혀서 당신이라는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중한 척하며 당신에게 가장 잔인한 상처를 주었어요. 저를 도와준 민재 씨에게도 그리고 당신에게도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습니다. 서윤은 눈물 속에서 도윤을 용서했다. 도윤은 즉시 할인을 프로젝트에서 퇴출시키고 서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공식 발표를 준비했다. 다시 팀장으로 복귀한 서윤과 그녀의 옆에서 보좌하는 도윤. 두 사람은 경쟁사의 발표를 뒤엎을 완전히 새로운 진실된 컬렉션을 위해 밤샘 작업을 이어갔다. 작업실의 좁은 책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밤을 지새우는 시간들. 도윤은 서윤의 피곤한 눈가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프라하의 그 떨림이 지금의 이 역경을 지나 비로소 우리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더 깊은 감정임을 눈치채가며 런칭 파티를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민재의 마음은 복잡했다. 자신이 되찾아준 서윤의 미소가 이제는 자신이 아닌 도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의 깊은 쓸쓸함을 느꼈다. 그는 서윤이 프라하에서 도윤과 깊은 정서적 유대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자신의 20년은 결코 닿을 수 없는 평행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민재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다. 서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한편 하리는 도윤의 신뢰를 잃고 서윤을 향한 더 짙어진 증오를 갖고 어둠 속에서 마지막 칼날을 갈고 있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들을 노리는 어둠의 그림자 또한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오해는 풀렸고 도윤 씨의 손은 다시 내 손을 찾았다. 민재의 압도적인 능력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 올렸고 우리는 밤을 지새우며 서로의 숨결 속에서 사랑을 확신했다. 민재는 여전히 내 뒤에서 묵묵히 그림자가 되어주었지만 그 그림자가 평소보다 훨씬 길고 외로워 보인다는 것을 나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다. 할인의 몰락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고 서울의 밤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프라하의 그 자유로움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화려하고도 위험한 파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유럽에서 시작된 사각의 사랑. 제3막 찬란한 밤과 비밀스러운 연정. 제1화 오감을 깨우는 리브랜딩의 정수.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특급 호텔의 최상층 갤러리. 제2 패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밤이었다. 기획자 서윤이 수개월간 밤을 지새우며 설계한 런칭 파티는 단순한 패션쇼가 아닌 하나의 거대한 예술 전시이자 서사였다. 행사장 입구부터 내빈들을 맞이하는 것은 프라하의 카를교를 연상케 하는 묵직한 돌길의 질감과 유럽의 오래된 도서관에서나 맡을 수 있는 샌다루드 향기였다. 단순히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옷에 깃든 시간을 경험하게 하는 것. 서윤의 기획안에 적혔던 문구는 현실이 되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초고화질 미디어 파사드에는 프라하의 일출부터 노을까지의 시간이 5분 주기로 흘렀고 모델들은 그 시간의 변화에 맞춰 고전미와 현대미가 공존하는 컬렉션을 입고 리듬감 있게 움직였다. 하리는 성진 그룹의 손녀다운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며 런웨이의 정점에 섰다. 그녀의 워킹은 완벽했고 그 우아함은 서윤이 기획한 Trace of Time 컬렉션을 가장 화려하게 빛냈다. 행사장에 모인 패션계의 거물들과 언론사 기자들은 연신 감탄을 내뱉었다. 죽어가던 브랜드를 기획 하나로 완벽히 심폐소생했다는 찬사가 서윤의 귓가를 맴돌았다. 기획자로서 그녀의 이름이 업계에 각인되는 찬란한 순간이었다. 제2화 민재의 시선 20년 우정의 뒷모습. 행사장 한편 깔끔한 수트 차림에 민재가 샴페인 잔을 든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서윤이 직접 건넨 소중한 초대장을 든 귀빈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민재는 런웨이 중앙에서 박수를 받는 서윤을 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웠다. 그녀가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방 안에 틀어박혀 울던 날들. 자신의 모든 보안 기술력을 총동원해 그녀의 결백을 증명했던 긴박했던 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되찾아준 그녀의 명예와 자부심이 오늘 이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하게 꽃피우고 있었다. 멋지네, 이서윤. 민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샴페인을 들이켰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은 찬란한 조명과는 반대로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서윤이 무대 아래로 내려와 도윤과 짧게 눈을 맞추는 순간 민재는 직감했다. 서윤의 세상에서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까지라는 것을. 20년을 곁에 있었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숨쉬게 하는 산소 같은 존재는 따로 있었다. 민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홀로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유독 길고
외로운 그림자를 남겼다. 제3화 테라스의 달빛 소나타 숨결이 닿는 거리. 공식 행사가 끝나고 연회가 이어질 무렵 서윤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호텔 테라스로 나갔다. 시원한 가을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뜨겁게 달아오른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그때 정적을 깨고 낮은 울림을 가진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지 않아도 그가 뿜어내는 공기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이서윤 씨, 도윤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멈춰섰다. 달빛을 받은 그의 옆 얼굴은 차갑도록 완벽했으나 그녀를 바라보는 눈동자만큼은 금방이라도 타오를 듯 뜨거웠다. 도윤은 난간을 잡은 서윤의 작은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천천히 겹쳐 올렸다. 서윤은 움찔하며 손가락을 떨었지만 이내 그의 묵직한 온기에 몸을 맡겼다. 오늘 무대 위에서 당신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기획자로서의 당신이 보여준 세계도 훌륭했지만 그 끝에서 웃고 있는 당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없는 내 미래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도윤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지며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그는 다른 한 손으로 서윤의 턱 끝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시선이 맞닿는 순간 주변의 소음은 마법처럼 사라졌다. 프라하에서 보낸 그 짧은 시간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당신을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이제는 한 걸음도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도윤의 고백은 정중했지만 강력했다. 서윤은 대답 대신 그의 수트깃을 꼭 쥐었다. 그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도윤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다. 입술이 닿기 직전 그의 뜨거운 숨결이 코끝을 스쳤고 달콤한 샴페인 향과 그의 채취가 서윤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마침내 입술이 닿았을 때 서윤은 전신이 녹아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이내 도윤은 억눌러왔던 갈망을 터뜨리듯 그녀를 깊게 품어 안았다. 그의 한 손은 서윤의 가느다란 허리를 강하게 끌어당겼고 다른 한 손은 그녀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싸주며 입맞춤을 이어갔다. 도윤의 혀끝이 입술 사이를 파고들자 서윤은 그의 품에 파고들며 그의 넓은 어깨에 팔을 감았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옷감을 뚫고 전해지는 듯했고 혀끝에서 느껴지는 농밀한 온기는 서울의 추위를 잊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단순한 키스가 아니었다. 프라하의 이방인이었던 두 사람이 서로의 필연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애정 깊은 입맞춤이었다. 입술을 뗀 후에도 도윤은 서윤의 이마를 자신의 이마에 맞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서윤의 젖은 입술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이제 도망 못 갑니다, 서윤 씨. 내가 안 보낼 거니까. 도윤의 확신에 찬 속삭임에 서윤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의 야경은 두 사람을 축복하듯 가장 화려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제4화 샴페인의 쓴맛. 민재가 마주한 현실. 테라스 입구에서 잠시 서윤을 찾으려던 닌재는 굳어버린 채 그 장면을 목격했다. 유리 너머로 비치는 두 사람의 실루엣은 마치 세상에 단 둘뿐인 것처럼 완벽했다. 도윤의 품에 완전히 안겨 그의 입맞춤을 받아들이는 서윤의 모습에서 민재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그녀의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행복을 보았다. 민재는 손에 쥐고 있던 샴페인 잔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지켜준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녀가 가장 기쁠 때 그 기쁨을 온전히 나눌 사람은 자신이 아니었다. 민재는 조용히 뒤를 돌아 파티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결국 너를 빛나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었구나, 서윤아. 민재는 비어버린 잔을 웨이터에게 건네고 화려한 파티장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거리로 나섰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의 마침표가 서울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렇게 조용히 찍히고 있었다. 제5화 비밀스러운 연애 그리고 일상의 달콤함.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권 대표와 이 팀장이었지만 퇴근 후의 시간은 오직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낙원이었다. 어느 눈 오는 목요일 저녁, 도윤은 직접 서윤의 집 앞으로 차를 몰았다. 차 안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도윤은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큰 손이 서윤의 가녀린 손을 완전히 덮을 때마다 서윤은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도윤은 운전석 옆자리로 몸을 기울여 그녀의 안전벨트를 직접 풀어주며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잠깐만요. 아직 일 얘기가 남았는데. 서윤이 장난스럽게 웃자 도윤은 그녀의 코끝을 가볍게 톡 치며 속삭였다. 지금은 업무 시간 아닙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기획안보다 더 완벽한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서류 따위를 생각하겠습니까? 도윤은 서윤의 턱 끝을 가볍게 들어 올려 입을 맞췄다. 차 안을 가득 채운 눈이 내리는 소리와 두 사람의 나지막한 숨소리가 어우러져 아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남들의 시선을 피해 한적한 외곽의 숲길을 걸었다. 도윤은 서윤이 걷는 속도에 맞춰 보폭을 줄였고 추울 때면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러준 뒤 그녀를 품에 꼭 안고 걸었다. 한 번은 서윤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서윤이 앞치마를 두르고 야채를 다듬고 있을 때 뒤에서 도윤의 두꺼운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도윤 씨, 저 지금 칼 들고 있어요. 위험해요. 서윤의 말에도 도윤은 그녀의 어깨에 턱을 기대고 살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기분 좋은 전율이 일었다. 도윤은 서윤을 돌려세워 조리대 위에 앉혔다. 그는 서윤의 허벅지 사이에 자리를 잡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쥐었다. 서윤 씨, 당신이 나를 보고 웃어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남자인지 생각합니다. 그는 서윤의 이마, 콧날, 그리고 입술에 차례로 달콤한 키스를 퍼부었다. 서윤은 그의 목을 감싸 안고 깊게 파고들었다. 도윤의 손이 서윤의 허리선을 따라 부드럽게 내려갈 때 서윤은 그의 어깨를 꽉 쥐며 깊은 숨을 내뱉었다. 그 순간 그들은 세상의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완벽한 연인이었다. 제6화 완벽한 연애 뒤에 숨겨진 그림자. 이런 달콤한 나날들이 영원할 것만 같았다. 서윤은 도윤의 사랑 속에서 기획자로서 더욱 창의적인 성과를 냈고 제2패션은 리브랜딩 이후 연일 매출 신기록을 경신했다. 도윤은 서윤을 위해 자신의 서재 한 편을 그녀의 작업 공간으로 꾸며주었고 밤마다 나란히 앉아 각자의 업무를 보다가도 눈이 마주치면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 찬란한 행복은 할인의 가문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의 집으로 향기로운 백합 꽃다발과 함께 카드가 배달되었다. 보낸 이는 할인이었다. 이서윤 팀장님, 리브랜딩 성공 축하해요. 조만간 좋은 제안을 들고 찾아뵐 테니 같이 식사 한번 해요. 서윤은 카드를 읽으며 손을 떨었다. 좋은 제안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제7화 예고된 폭풍의 전야. 같은 시각 민재는 회사에서 잠시 휴식 중에 할인의 가문인 성진그룹에서
제2 패션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하리는 소리 높여 화내지 않았다. 그저 대기업의 손녀다운 여유로운 미소로 도윤을 빼앗아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윤의 핸드폰으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성진, 그룹 회장의 호출이었다. 자네가 가진 그 사랑이라는 사치품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제 직접 보여주겠네. 도윤은 잠든 서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제 막 피어난 연인의 일상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의 논리에 의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영원한 봄을 보았다. 우리가 나눈 수많은 입맞춤과 은밀한 속삭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쓴 기획안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나는 우리가 나눈 사랑의 무게가 어쩌면 도윤 씨가 평생 읽어온 성만큼 무거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의 찬란했던 연애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겨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유럽에서 시작된 사각의 사랑. 제5막 사랑의 무게와 잔인한 선택. 제1화 성진의 성벽, 거대 자본의 위압감. 정오의 햇살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성진그룹 본관의 유리 외벽에 반사되어 서늘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도윤은 단정하게 매듭지어진 넥타이를 매만지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70층. 회장실로 향하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도윤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어젯밤 서윤의 잠든 얼굴 위에 남겼던 입맞춤의 온기가 아직 입술에 남아 있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 온기를 집어삼키려는 듯 거대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광활한 집무실 끝에 성진 그룹의 수장, 할인의 조부인 성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승전보를 기다리는 여왕처럼 우아한 자태의 할인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왔나, 권 대표. 자네가 리브랜딩으로 낸 성과는 우리 그룹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네. 하지만 비즈니스는 성과만으로 하는 게 아니지. 우리 할인이와 자네의 결합은 제2패션이 성진이라는 성벽 안에서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만약 자네가 이 길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빌려준 날개는 우리가 직접 꺾을 수밖에 없네. 성 회장은 도윤이 서윤을 선택하는 순간 제2패션에 투자된 모든 자본을 회수하고 회사를 공중분해시키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강 회장의 서슬퍼런 경고가 끝나자 옆에 서 있던 할인이 도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도윤의 굳어진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도윤 오빠,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결국 오빠랑 그 여자를 위한 길이야. 오빠가 망가지면 그 여자도 지옥을 보게 될 테니까 내 손을 잡아. 그게 오빠가 일군 제2패션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도윤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거대 자본이 쌓아 올린 성벽 앞에서 그는 아무런 대항 수단이 없었다. 제2화 할인과 서윤의 미략 스문의 시간의 고뇌. 이 모든 일이 있기 하루 전 할인은 이미 서윤을 비밀리에 만났다. 할인은 서윤이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제2패션의 브레인이라는 점을 정확히 공략했다. 서윤 씨, 도윤 씨를 지키고 싶죠? 그럼 내 제안을 선택하세요. 딱 20의 시간 드릴게요. 할인이 내민 것은 유럽 최대 유통망을 가진 L그룹의 파리 본사 전속 수석 기획자 계약서였다. 조건은 단순해요. 향후 5년간 한국 내 모든 비즈니스 활동 및 입국 금지, 도윤 씨와의 모든 연락 차단. 서윤 씨의 커리어는 보장하죠. 하지만 한국에 발을 들이는 순간 L그룹의 법무팀과 성진이 당신과 도윤 씨를 동시에 파멸시킬 거예요. 서윤은
하루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뇌했다. 도윤의 꿈인 제2패션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라져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다시 할인을 만나 차가운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도윤이 강 회장을 만나기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다. 제3화 서늘한 이별, 가장 잔인한 연기. 도윤이 성진그룹을 만난 후 그날 저녁 도윤의 아파트 앞에서 서윤은 그를 기다렸다. 도윤은 지친 기색으로 차에서 내리다 서윤을 보고 멈춰섰다. 그는 서윤을 품에 안고 자신의 코트로 바람을 막아주었다. 서윤 씨,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에요? 왜 여기서 기다립니까? 춥게. 도윤의 품은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그가 안아주는 힘은 처절할 만큼 강했다. 서윤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결심한 듯 그를 밀어냈다. 우리 그만해요, 도윤 씨. 아니, 이제 권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도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무슨 소리예요, 서윤 씨? 할인이가 뭐라고 한 거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조금만 시간을. 아니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저 유럽의 L그룹에서 스카웃 제안이 왔어요. 그리고 하린 씨를 통해 들었어요. 제2패션의 명줄이 성진그룹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성진그룹 회장님이 제안한 대로 성진 밑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당신이 살 길이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윤 씨?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방법을. 아니요. 전 이미 질렸어요. 서윤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사실 어제 하린 씨를 만났을 때 깨달았죠. 당신 곁에서 경영권 분쟁이나 휘말리느니 세계적인 L그룹으로 가서 내 커리어를 쌓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걸요. 전 당신의 꿈을 위해 제 인생을 도박에 걸 만큼 순진하지 않아요. 서윤은 할인에게 받은 L그룹의 채용 확인서를 흔들어 보였다. 덕분에 파리로 갑니다. 대표님의 그 감성 경영은 이제 진절머리가 나요. 이제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서윤은 평생 해본 적 없는 모진 말들을 쏟아냈다. 도윤의 상처 입은 눈을 마주하는 것이 칼로 심장을 베는 것보다 아팠다. 도윤이 서윤의 팔을 붙잡았다. 서윤 씨, 제발 성진 그룹 따위 상관없어요. 내가 다 버리면 되잖아. 서윤은 차갑게 손을 뿌리치며 도윤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다 버리면 그럼 당신한테 뭐가 남는데요? 내가 프라하에서 당신한테 접근한 건 당신이 제2패션의 대표였기 때문이에요. 배경 없는 권도윤, 나한테는 아무 가치 없어요. 도윤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다. 서윤은 심장을 칼로 데워내는 고통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착각하지 말아요. 난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이 줄 수 있는 화려한 무대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걸하는 눈빛 치워요. 역겨우니까. 뒤돌아 걷는 서윤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도윤 씨. 이렇게 해야 당신이 살 수 있으니까. 서윤은 입술을 깨물어 신음소리를 삼켰다. 도윤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잡지 못했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서윤은 무너져 내리며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하지만 도윤에게 남은 것은 그녀가 던지고 간 차가운 배신의 파편들 뿐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그는 배신감과 절망 속에서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제4화 민재의 분노와 할인의 승리. 서윤은 무의식 중에 민재의 집으로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민재는 놀라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서윤아, 왜 이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재야, 나 이제 도윤 씨한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여자가 됐어. 그 사람이 나를 죽도록 미워하게 만들었어.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할인에게 받은 파리행 편도 키캣과 L그룹의 계약서를 내밀었다. 민재는 상황을 단번에 이해했다. 성진그룹의 압박, 그리고 도윤의 꿈인 제2 패션을 지키기 위해 서윤이 스스로를 제물로 던졌다는 사실을. 서윤이 선택한 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지워 상대를 살리는 자발적 고립이었다. 야, 이서윤. 민재가 의자를 돌려 서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다. 이게 최선이야? 정말 네가 다 뒤집어 쓰고 떠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못 보겠어서 너 자신을 먼저 무너뜨리겠다는 거잖아, 지금. 서윤은 대답 대신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온기가 다 가신 찻잔처럼 그녀의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모습에 민재의 가슴 한구석이 날카롭게 베이는 기분이 들었다. 가장 소중한 친구가 자신을 파괴하며 방어벽을 치는 것은 지켜보길 괴로운 일이었다. 왜 네가 다 감당해? 네 인생을 통째로 던져서 그 사람 앞길을 닦아주냐고. 네가 사라진 세상에서 그 사람이 성공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민재야, 나도 마찬가지야. 민재의 말이 서윤의 낮은 읊조림을 끊었다. 그는 붉어진 눈시울을 숨기지 않은 채 서윤의 어깨를 붙잡았다. 너 가면 난 어떡해? 얘 제일 친한 친구가 자기 인생 망가뜨리면서 도망치듯 떠나는데 내 마음은 생각 안 해봤어? 민재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분노는 어느새 짙은 애련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서윤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떨리는 그녀의 두 손을 꼭 맞잡았다. 서윤아, 제발 너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너 자신도 좀 사랑해주면 안 돼? 네가 아픈 게 나는 너무 싫어.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면서 지켜낸 그 결과가 나한테는 너무 잔인하다고. 민재의 목소리가 끝내 젖어들었다. 서윤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툭 하고 민재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미안해, 민재야. 근데 나 정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다 잃는 건 도저히 못 보겠어. 이 바보. 민재는 결국 서윤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차갑게 식은 서윤의 등을 투박한 손으로 다독이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녀가 떠나기로 한 파리의 그 좁은 방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안전한 방벽을 그녀 주위에 쳐주겠노라고.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도윤조차도 그녀의 슬픔을 더 이상 해주지 못하도록. 그래, 갈 거면 가. 대신 가서 잘 먹고 잘 지내야 돼. 연락 자주 하고 거기서는 제발 아프지 마라. 민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친구를 향한 위로이자 서윤을 홀로 떠나보내야 하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비명이었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민재의 오피스텔 창을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다. 제5화 단절된 신호 민재의 배웅.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민재는 평소보다 더 소란스럽게 입을 열었다. 옆자리에서 유령처럼 창밖만 보는 서윤의 기분을 어떻게든 환기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야, 이서윤. 너 지금 표정 보면 무슨 나라 하나 팔아먹고 망명 가는 줄 알겠다? 그 예쁜 동네 가면서 인상 좀 펴지? 민재의 능청스러운 말투에 서윤이 그제야 핏이 힘없는 웃음을 흘렸다. 민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핸들을 한 손으로 가볍게 돌리며 말을 이었다.
거기 가면 스테이크만 먹지 말고 내 생각해서 가끔 에스프레소 한 잔 때려줘. 네가 또 나 없으면 주문도 제대로 못해서 쩔쩔매고 그럴 것 뻔한데 내가 따라가질 못해서 이 형님 마음이 아주 찢어진다 찢어져. 나 불어 잘하거든. 걱정 마셔, 한민재. 서윤의 대꾸에 민재의 눈매가 부드럽게 휘어졌다. 공항 출국장 앞에 차를 세운 민재는 서윤이 문을 열기도 전에 먼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조수석으로 돌아가 문을 직접 열어주며 장난스럽게 허리를 숙였다. 자, 이서윤 공주님, 파리행 유백길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서윤이 짐을 챙겨 내리자 민재는 카트를 끌어다 짐을 실어주며 잠시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평소처럼 능글맞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숨길 수 없는 애틋함이 일렁거렸다. 서윤아, 민재가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더니 이내 손을 뻗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정리해 주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팔을 뻗어 서윤을 품에 꽉 안았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서윤의 몸이 굳었지만 민재는 그녀의 등을 툭툭 두드리며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나 너 20년 넘게 보면서 오늘이 제일 밉다. 보내주기 싫어서. 근데 네가 가야만 한다고 하니까 보내주는 거야. 가서 죽도록 아파해도 좋은데 밥은 굶지 마라. 너 살 빠져서 오면 나 진짜 화낼 거야. 민재의 가슴팍에서 서윤의 콧날이 시큰해졌다. 그의 심장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는 게 소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민재는 서윤을 품에서 살짝 떼어내더니 그녀의 양볼을 짓궂게 살짝 꼬집었다. 힘들면 전화해. 야, 한민재, 나 못 살겠다. 한마디만 하면 내가 바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너 업고 올 거니까. 알았지? 서윤은 민재의 품에서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다. 그 다정하고 능글맞은 위로가 오히려 그녀의 가슴을 더 먹먹하게 만들었다. 고마워. 민재야. 진짜로. 서윤이 게이트 안으로 걸음을 옮길 때까지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연신 손을 흔들었다. 이서윤, 거기 훈남들 많다고 눈 돌아가지 말고 내 자리는 비워둬라. 소리치며 웃었지만 서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민재의 얼굴에서 웃음기는 마법처럼 사라졌다. 그는 텅 빈 조수석 쪽 문을 한참 동안 잡고 서 있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그 시간 도윤은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게이트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차가운 공항의 안내 방송뿐이었다. 서윤 씨, 제발요.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어디예요? 도윤이 보낸 간절한 메시지는 끝내 읽음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던 도윤의 눈에 출국장 앞 도로에서 차에 올라타는 민재가 보였다. 민재는 시동을 걸기 전 백미러를 통해 지참하게 서 있는 도윤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도윤과 시선을 맞추었다. 민재는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도윤을 향해 이제 그만해라는 듯 손을 가볍게 휘저어 보였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가 아닌 자신이 지키지 못한 여자를 위해 대신 듣는 단호한 선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제6화 파리 공항. 낯선 공기가 서윤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꺼져 있던 휴대폰을 켰다. 쏟아지는 도윤의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무심히 넘기던 서윤의 시선이 멈춘 곳은 민재가 보낸 마지막 문자였다. 나 방금 너 안아줄 때 심장 터지는 줄 알았다. 책임져라. 파리 빵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사랑한다, 내 친구. 서윤은 그 문자를 보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의 다정함 때문이었을까? 서윤은 울먹이며 이제 도윤을 완전히 차단하고 가방 안에서 낡은 지갑과 도윤과 프라하에서 주고 닫았던 책을 꺼냈다.
서윤의 지갑 깊숙한 곳, 도윤과 함께 찍었던 폴라로이드 사진. 서윤은 사진 속 도윤의 웃는 얼굴을 손톱이 하얘질 정도로 꽉 쥐었다. 그녀는 파리의 차가운 안개 속으로 혼자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제6막 멈춰버린 시계와 타오르는 불꽃. 제1부 그리움의 잔상과 서슬퍼런 복수. 그로부터 2년 후 다시 봄. 프라하의 돌길 위에서 도윤과 처음 마주했던 그 찬란했던 봄으로부터 정확히 3년이 흘렀다. 그리고 서울의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서로의 심장을 도려내며 이별했던 그의 겨울의 끝자락으로부터는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 만물이 소생하며 생명력을 뿜어내는 파리의 봄이었지만 서윤에게 이 계절은 그저 가장 잔인한 기억의 반복일 뿐이었다. 제1화 파리의 이방인, 박제된 고독. 파리의 봄은 화려했다. 튤리 정원에는 꽃들이 만개하고 센 강변에는 젊은 연인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L그룹 수석 기획자 서윤의 방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었다. 샹젤리제 거리가 내다보이는 그녀의 사무실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근사했으나 서윤에게 그곳은 거대한 유리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서윤은 몽주 약국 근처의 낡은 자취방으로 돌아오면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녀의 일상은 단조롭다 못해 고통스러웠다. 아침 7시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빈속을 달래고 출근에 12시간 넘게 기획안에 매달린다. 그렇게 몸을 혹사해야만 밤에 잠시라도 잠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서윤은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낡은 책을 펼쳤다. 3년 전 봄, 프라 스트라우프 수도원 도서관에서 도윤과 주고받았던 그 책. 책장 사이에는 도윤과 함께 찍었던 폴라로이드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 도윤은 프라의 노을보다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는 서윤에게 가장 날카로운 증오가 되어 그녀를 아프게 했다. 도윤 씨, 그곳의 봄은 어떤가요? 내가 던진 그 모진 말들이 당신에게 흉터가 되지 않았기를. 아니, 차라리 흉터가 되어 나를 잊어버렸기를. 서윤은 거울 속 야윈 자신을 보며 자조했다. 도윤을 살리기 위해 그를 배신한 척 떠나왔지만 정작 죽어가고 있는 것은 서윤 자신이었다. 그녀는 파리의 화려한 패션 위크 현장에서도 오직 서울의 그 겨울밤 자신을 붙잡던 도윤의 절망적인 얼굴만을 떠올렸다. 제2화 민재의 헌신, 유일한 숨구멍. 그런 서윤의 곁에는 여전히 민재가 있었다. 민재는 한국에서 보안팀장으로 승진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파리와 서울의 시차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다. 야, 한서윤. 거기서 빵만 먹지 말고 한국 음식 좀 챙겨 먹어. 내가 택배로 보낸 음식들은 벌써 다 먹었냐? 민재의 목소리는 파리의 정막을 깨는 유일한 생명 신호였다. 민재는 2년 동안 틈만 나면 비행기 표를 끊어 파리로 날아왔다. 그는 서윤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한국에서 공수해온 식재료로 찌개를 끓였다. 민재야, 나 괜찮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얼굴 봐라. 해골이 다 됐잖아. 내가 20년 넘게 네 뒤치다꺼리 한 짬밥이 있는데 이 정도 정성 안 들이면 네가 나 기억이나 해주겠냐? 민재는 능청스럽게 웃었지만 서윤의 텅 빈 눈동자를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다. 민재는 서윤과 함께 말의 지구의 골목을 산책하고 센 강변에 앉아 시시콜콜한 농담을 던졌다. 서윤은 민재 앞에서는 억지로라도 웃어 보였지만 민재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이내 깊은 사색에 빠졌다.
민재는 알고 있었다. 서윤이 보고 있는 것은 파리의 풍경이 아니라 3년 전 봄의 프라라는 것을. 민재는 서윤의 손을 잡고 싶을 때마다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상처가 아물면 그때는 내 자리가 생길까? 민재의 사랑은 그렇게 파리의 봄 안개처럼 서윤의 주변을 맴돌기만 했다. 제3화 도윤의 피폐한 일상, 증오로 가득 찬 마음. 같은 시각 서울의 도윤은 다른 의미의 지옥에서 살고 있었다. 2년 전 겨울 서윤이 던지고 간 배경 없는 당신은 가치가 없다는 말은 도윤의 영혼에 낙인처럼 찍혔다. 그는 그날 이후 감정을 지워버린 인간이 되었다. 도윤은 제2패션 본사 집무실에서 먹고 자며 오로지 일에만 미쳐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다정하던 도윤이 아니었다. 부하 직원들은 그를 얼음 유령이라 불렀고 그는 단 1%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폭군이 되었다. 그의 눈은 늘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체중은 눈에 띄게 줄어 수트핏은 더욱 날카롭고 서늘해졌다. 하리는 그런 도윤의 곁을 맴돌며 정략 결혼의 기회를 엿봤지만 도윤은 그녀를 소름 끼칠 정도로 투명 인간 취급했다. 도윤 씨, 이제 그만 인정해. 그 여자는 당신 배경 보고 접근했다가 돈 더 많이 주는 대로 도망간 스파이일 뿐이야. 유아린 씨, 당신의 그 더러운 입으로 그 이름 올리지 마. 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그날로 당신이랑도 다 끝이야. 도윤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낮고 차가웠다. 하리는 그런 도윤의 모습에 질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망가뜨린 서윤에 대한 증오를 키워갔다. 제4화 독자 브랜드 소울, 복수와 갈망의 기회관. 도윤이 워커홀릭으로 살며 성진 그룹의 매출을 경이롭게 올린 것은 할인의 가문에 충성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독립을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다. 그는 성진 그룹의 자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비밀리에 자신만의 독자 브랜드 소울을 구축하고 있었다. 도윤이 이 브랜드에 집착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서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었다. 자신을 무력한 존재라 조롱하며 떠난 그녀에게 배경 없이도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가 그토록 갈구하던 화려한 배경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 그녀가 선택한 길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서윤, 똑똑히 봐. 네가 버린 그 나약한 남자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네가 선택한 그 세계가 매발 아래서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는지. 도윤의 내면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도끼 어린 복수심의 심연에는 도윤조차 인정하기 싫은 무의식이 숨어 있었다. 사실 그는 브랜드를 성공시켜 서윤을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녀의 시야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다. 자신이 이만큼 거대한 존재가 되면 서윤이 다시 자신을 돌아봐주지 않을까 하는 처절한 갈망. 증오는 사랑의 가장 일그러진 형태였고 솔은 서윤에게 보내는 가장 화려한 러브레터이자 절규였다. 제5화 단절은 세계, 그리고 겹쳐지는 그림자. 도윤은 매일 밤 서윤의 동향을 뒤졌다. 직접 연락할 용기는 없었지만 그녀가 기획한 브랜딩이나 인터뷰 기사를 수만 번씩 되풀이해 읽었다. 서윤이 공식 석상에서 찍힌 사진이라도 발견하면 그는 그 사진을 확대해 그녀의 야윈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왜 이렇게 말랐어? 잘 먹고 잘 지낸다며. 내 배경이 없어도 행복하다며. 사진 속 서윤의 모습에 도윤의 심장이 욱신거렸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사진을 삭제했다. 아니, 이건 연기야. 나를 자극하기 위한 가련한 척일 뿐이야. 도윤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더 가혹하게 자신을 몰아붙였다. 한편
파리의 서윤 역시 도윤이 독립 브랜드를 준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이 자신을 증오하며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서윤은 도윤의 브랜드 로고 솔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솔, 영혼이라는 뜻과 발바닥이라는 뜻을 동시에 지닌 그 단어. 프라하에서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그 수많은 돌길 위의 발자국들을 도윤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일까? 서윤은 도윤이 자신을 미워해서라도 또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가 짊어진 분노의 무게가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다. 제6화 폭풍의 전야. 어느 날 오후 민재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윤아, 솔의 권도윤이 파리 패션 위크 진출을 선언했어. 그것도 네가 총괄하는 L그룹 메인쇼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오프쇼를 열겠대. 서윤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2년 동안 쌓아 올린 침묵의 댐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렸다. 복수를 하겠다는 거네. 나를 정면으로 마주 보겠다고. 서윤아, 피하려면 피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아니, 민재야. 피하지 않아. 도윤 씨가 나를 짓밟아서라도 그 상처가 치유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발밑에 엎드릴 거야. 서윤은 창밖의 파리 안개를 바라보았다. 3년 전 봄 프라하에서 시작되어 2년 전 겨울 서울에서 멈췄던 시계 태엽이 다시금 기괴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증오로 무장한 도윤과 죄책감으로 성을 쌓은 서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신의 심장을 깎아 서윤을 지키는 민재. 세 사람의 엇갈린 운명은 이제 파리의 화려한 런웨이 위에서 마지막 불꽃을 튈 준비를 마쳤다. 기다려. 이서윤, 이제 내가 너를 파멸시키러 갈 테니까.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 품은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은 비행기의 진동만큼이나 거세게 떨리고 있었다. 서윤과의 통화를 마친 후 민재는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침 회사에서 파리 현지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규모 출장건이 내려왔고 민재는 주저없이 본인이 가겠다고 자원했다. 평소라면 귀찮아했을 장거리 비행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도윤보다 먼저 파리에 도착하여 서윤을 만나야만 할 것 같았다. 제6막 2부 프라하의 약속, 다시 흐르는 시간. 제1화 침묵의 진실. 사무실 서랍 속의 태블릿. 도윤은 솔의 파리 런칭과 그곳에서의 곡수를 완결짓기 위해 출국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성진그룹은 도윤이 제2 패션의 업무차 유럽으로 나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고 그가 독자 브랜드를 파리 패션위크 메인 무대에 올리려 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를 방관하고 있었다. 도윤은 출국 전 마지막으로 집무실 책상 서랍을 비워내던 중 가장 깊숙한 안쪽에서 먼지 쌓인 태블릿 PC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2년 전 두 사람이 한창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 서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기기였다. 서윤이 떠난 후 도윤은 그녀의 흔적을 차마 쓰레기통에 넣지 못해 이 서랍 속에 봉인해 두었었다. 홀린 듯 전원을 켜고 배터리를 충전하자 2년 동안 멈춰있던 서윤의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다. 자동 로그인된 클라우드 계정에 나만 보기 폴더, 그곳에는 전송되지 못한 수백 통의 편지가 날짜별로 빼곡히 저장되어 있었다. 도윤 씨, 오늘도 당신에게 모진 말을 했어요. 당신의 배경만 보고 접근했다고 말하는 순간마다 내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하린 씨와 성 회장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겠죠. 당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나는 내 영혼을 죽이기로 했어요.
도윤 씨, 저는 파리로 가는 비행기 아니에요. 하린 씨가 내민 계약서에 서명했거든요. 5년 동안 당신 곁에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 당신의 경영권을 지켰어요. 부디 나를 미워하면서라도 당당하게 성공해줘요. 나 같은 건 있고 당신이 원하던 그 높은 곳에서 빛나줘요. 그거면 난 충분해요. 도윤은 태블릿을 쥔 채 숨을 쉬지 못했다. 2년 동안 갈아온 복수심과 증오가 사실은 자신을 위해 심장을 도려냈던 여자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도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녀가 파리의 차가운 안개 속에서 홀로 견뎠을 고독이 얼마나 깊었을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제2화 민재의 회사 앞 폭로와 참회. 도윤은 그 길로 민재가 근무하는 회사 정문으로 달려갔다. 퇴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민재를 발견한 도윤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역사를 잡듯 다가갔다. 정민재 씨, 당신 다 알고 있었지? 서윤 씨가 왜 떠났는지, 그 여자가 왜 나한테 그런 잔인한 말을 퍼부어야 했는지 당신은 다 알고 있었잖아. 민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올 것이 왔다는 듯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도윤을 근처 조용한 공원으로 데려가 2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서윤의 나날들을 낱낱이 쏟아냈다. 그래요. 다 알았어요. 서윤이가 파리에서 매일 밤 당신 사진 보면서 울다가 지쳐 잠드는 거, 하린 씨가 보낸 감시자들 피해서 쥐 죽은 듯이 숨어 살면서도 당신 기사 하나에 일일비하던 거 내가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당신이 복순이 뭐니 하며 도끼를 품고 또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서윤이는 당신 이름 석자 지키려고 또 자기 청춘 전부를 다 제물로 바쳤다고. 당신은 복수가 아니라 그 여자 발밑에 엎드려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해요. 민재의 분노 가득 찬 말은 도윤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도윤은 벤치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을 증오하며. 제3화 성진의 성벽을 무너뜨리다 마지막 통보. 도윤은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성진 그룹 회장실을 찾았다. 도윤의 파리 계획을 전혀 모르는 성 회장과 하린은 평소처럼 오만한 태도로 그를 맞이했다. 출국 준비는 다 됐나? 파리 지사 건은 할인이랑 같이 조율해서. 아니요. 전 오늘부로 성진과 J패션의 모든 권한을 포기합니다. 여기 사직서와 지분 포기 각서입니다. 도윤이 내던진 서류의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윤 오빠, 갑자기 이게 무슨... 성 회장님, 하린 씨, 당신들이 쌓아 올린 이 추악한 성벽, 이제 당신들끼리 지키세요. 난 더 이상 당신들이 준 가짜 날개로 날지 않을 겁니다. 서윤 씨를 협박해서 내 곁에서 떼어놓은 대가로 얻은 이 모든 것들,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다 포기할 테니 이제 서로 볼 일 없을 겁니다. 할인이 붙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나섰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서윤에 대한 사랑과 늦어버린 속죄뿐이었다. 제4화 민재의 처절한 고백. 20년의 끝자락에서 도윤보다 먼저 파리에 도착한 민재는 곧바로 서윤과 연락하여 파리의 한 카페에서 서윤을 만났다. 그는 도윤이 진실을 알았고 곧 이곳 서윤에게 올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민재는 이것이 자신의 20년 넘은 짝사랑을 매듭질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다. 맑은 날의 센 강변. 민재는 서윤을 마주 보고 앉았다. 평소의 장난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초등학생 때 너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 말고 다른 사람 마음에 품어본 적 없어.
네가 권도윤 그 사람 때문에 울고 웃을 때 난 네 뒷모습 보면서 내 마음 깎아내며 버텼어. 파리에서 보낸 지난 2년, 네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알아? 나 이제 더는 친구 노릇 못하겠다. 민재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서윤아,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소꿉친구가 아니라 남자로 봐주면 안 될까?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줄게. 네가 도윤 씨를 위해 희생했던 그 시간들 얘가 평생에 걸쳐서 다 보상해줄게. 나한테 와줘, 서윤아. 제발 내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 있는 게 너였으면 좋겠어. 민재의 처절한 고백은 서윤의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민재야,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내 심장은 3년 전 프라하에서 도윤 씨를 만난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 네 사랑을 받기엔 내 마음이 너무 날고해졌어. 민재는 씁쓸하게 웃으며 주머니 속 반지를 어루만졌다. 알고 있었어. 네가 이럴 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그래야 나도 속 시원하게 널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5화 민재의 결단, 그리고 재회. 민재는 카페를 나와 파리에 이제 막 도착했을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침 서윤의 회사로 가는 길이었던 도윤은 민재의 전화를 받고 멈춰 섰다. 권도윤 씨, 서윤이 폭네프 다리 끝 카페에 있습니다. 가서 잡아요. 이번에도 놓치면 그땐 정말 내가 서윤이 안 보내줍니다. 민재는 도윤에게 서윤의 위치를 알려주며 자신의 20년 짝사랑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었다. 도윤은 민재에게 짧은 감사의 말을 남기고 서윤이 있는 곳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도윤이 서윤 앞에 나타났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서윤을 거칠게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그 품에는 인연의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요, 서윤 씨. 너무 늦게 알아서 당신 혼자 그 지옥에 둬서 이해 안 해. 나 다 버리고 왔어요. 그냥 당신 하나만 보고 달려온 권도윤입니다. 이제 당신이 희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도망치지 마요. 내 옆에 있어줘요. 서윤은 도윤의 품 안에서 2년 동안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다. 도윤의 품은 2년 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뜨거웠다. 3년 전 봄에 시작되어 2년 전 겨울에 멈췄던 그들의 시간이 파리의 봄 햇살 아래에서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순간에 새겨진 네가 내 세계를 이끌고 있었다. 에필로그 영원이라는 이름의 일상. 제1화 파리의 밤, 멈추지 않는 숨결. 재회한 그날 밤, 도윤은 서윤을 자신의 파리 숙소로 데려왔다. 호텔 문이 닫히자마자 도윤은 서윤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거칠게 입을 맞췄다. 2년이라는 긴 결핍은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서윤 역시 도윤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의 숨결을 갈구했다. 도윤 씨, 숨차요. 안 놔줄 겁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말아요. 도윤의 손길은 평소의 젠틀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거친 손이 서윤의 얇은 셔츠를 더듬으며 가녀린 어깨선을 따라 내려갔고 낮은 목소리는 억눌린 욕망으로 젖어 있었다. 침대 위로 쓰러진 두 사람 사이에는 도윤의 샌다로드 향기와 서윤의 살구향이 뒤섞여 진득한 공기를 만들어냈다. 도윤은 서윤의 하얀 목덜미와 쇄골에 깊은 흔적을 남기며 마치 자신의 소유권을 낙인 찍듯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2년 전 서울의 빗속에서 느꼈던 차가운 이별의 감각을 서로의 뜨거운 살결로 덮어 씌우는 긴 밤이었다. 도윤의 몸이 서윤의 몸을 감쌀 때마다 잃어버렸던 시간만큼 격렬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제2화 브랜딩 기획실의 아슬아슬한 공기. 1년 후 두 사람은 서울 성수동에 합작 브랜드 소레뇽의 단독 사옥을 세웠다. 서윤은 총괄 브랜딩 기획자로서 브랜드의 정체성과 스토리텔링을 설계했고, 도윤은 대표로서 경영을 책임졌다. 늦은 밤, 전 직원이 퇴근한 사옥 7층 기획실. 서윤은 메인 컨셉보드에 영감을 준 사진들과 텍스트 카드를 붙이며 가을 시즌 브랜딩 기획에 몰두하고 있었다. 안경을 쓰고 집중한 그녀의 오뚝한 콧날과 선이 가는 옆모습을 문가에서 지켜보던 도윤이 조용히 다가가 서윤의 가는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았다. 이서윤 씨, 아직 퇴근 안 합니까? 계속 대표가 기다리는데. 잠깐만요, 도윤 씨. 이 부분 배치가 조금 어색해서. 도윤은 대답 대신 서윤의 귓불을 잘게 깨물며 그녀의 목선을 따라 입을 맞췄다. 도윤의 크고 투박한 손이 서윤이 입고 있던 실크 블라우스 단추 사이로 파고들자 서윤의 숨소리가 흐트러졌다. 기획안도 중요하지만 대표 지시가 먼저죠. 도윤은 서윤을 넓은 기획 회의용 테이블 위로 안아 올렸다. 수많은 시안지와 색상 팔레트가 바닥으로 흩어졌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도윤은 서윤의 허벅지를 단단히 붙잡고 제 쪽으로 당기며 그녀의 몸으로 깊게 파고들었다. 서윤은 차가운 테이블 위에서 느껴지는 도윤의 뜨거운 체온의 몸을 떨며 그의 넓은 어깨를 꽉 쥐었다. 사무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였다. 제3화 프라하의 약속. 세 번째 봄의 프로포즈. 몇 달 후 두 사람은 다시 프라하를 찾았다. 처음 만났던 그 돌길, 노을이 지는 비투스 대성당이 내다보이는 언덕에서 도윤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바람에 흩날리는 서윤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넘겨준 도윤이 그녀의 두 손을 소중하게 맞잡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노을보다 더 깊은 진심이 일렁이고 있었다. 서윤아, 처음 여기서 너를 봤을 때 생각했어. 세상에 이렇게 투명하게 빛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2년 전 너를 잃었을 때 깨달았어. 너가 없는 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한 것을 손에 쥐어도 결국 무채색일 뿐이라는 걸. 도윤은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프라하의 밤하늘을 닮은 사파이어가 박힌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너를 만난 거라면 가장 후회하는 건 너의 손을 놓쳤던 거야. 내 모든 계절을 너의 곁에서 맞이하고 싶어. 너의 웃음이 내 아침이 되고 너의 온기가 내 밤이 되어주면 좋겠어. 내 세상의 전부가 되어줘. 서윤아, 나랑 결혼해 줄래? 서윤은 눈물 맺힌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준 뒤 프라하의 노을을 배경으로 세상에서 가장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도윤의 입술이 서윤의 부드러운 입술을 머금는 순간 흩어져 있던 두 사람의 세계는 비로소 서로를 축으로 삼아 영원히 멈추지 않을 궤도에 올라섰다. 제4화 신혼의 탐닉. 행복한 일상.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성북동의 조용한 단독주택에 신혼집을 꾸렸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완벽한 둘만의 요새였다. 비가 내리는 토요일 밤, 거실에 조명을 낮춘 채 두 사람은 커다란 욕조에 몸을 담갔다. 따뜻한 물속에서 도윤은 서윤을 뒤에서 껴안은 채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했다.
도윤 씨, 이제 정말 실감나요? 우리가 부부가 됐다는 거. 나는 아직 부족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너가 내 옆에 있다는 걸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 안심이 돼. 도윤은 서윤의 젖은 등을 따라 손을 아래로 내렸다. 물속에서 닿는 살결은 평소보다 더 매끄럽고 민감했다. 도윤은 서윤의 가녀린 허리를 잡아 물 위로 끌어올려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혔다. 찰랑거리는 물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욕실을 가득 채웠다. 물기 어린 피부 위로 닿는 도윤의 입술은 지독하게 달콤했고 서윤의 붉게 상기된 입술은 그의 모든 것을 갈구했다. 도윤은 서윤의 귓가에 끊임없이 사랑한다 속삭이며 그녀의 나른해진 몸과 모든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채워갔다. 제5화 영원한 사랑. 큰 프로젝트를 마친 두 사람은 지중해의 푸른 물결이 부서지는 남프랑스의 어느 조용한 해안 마을에서 둘만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채 오직 파도 소리와 서로의 숨소리만이 존재하는 절벽 위 빌라였다.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테라스를 적실 때쯤 도윤은 침대에서 곤히 잠든 서윤의 곁으로 다가갔다. 얇은 실크 가운 사이로 드러난 서윤의 몸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도윤은 참지 못하고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며 커다란 팔로 서윤의 가는 허리를 감싸 안았다. 서윤아, 일어나봐. 이 햇살을 너랑 같이 보고 싶어. 서윤이 나른한 눈을 뜨며 도윤의 뜨거운 가슴팍에 얼굴을 부볐다. 잠결에 닿은 그의 체온에 서윤은 기분 좋게 몸을 떨며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조금만 더. 이러고 있어요. 당신 품이 너무 따뜻해서 눈 뜨기 싫어. 도윤은 낮게 웃으며 서윤을 제 품 안으로 더 깊숙이 끌어당겼다. 그의 손이 서윤의 머리카락을 소중하게 쓸어 넘기고 이내 상기된 그녀의 뺨을 감싸 쥐었다. 도윤의 눈에는 서윤과 헤어져 있던 인연의 지독한 갈증을 보상받으려는 듯 서윤을 향한 집요하고도 깊은 갈망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아직도 눈을 뜨면 너가 또 사라져 있을까봐, 내 품이 비어 있을까봐 두려워. 도윤의 입술이 서윤의 이마와 콧날을 타고 내려와 입술 끝에 머물렀다. 서윤은 도윤의 어깨를 꽉 쥐며 그를 제 쪽으로 더 깊게 끌어당겼다. 두 사람의 숨결이 진득하게 엉키는 순간 그곳에는 과거의 상처도 억눌린 책임감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탐닉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남녀의 가장 원초적이고도 순수한 사랑만이 소용돌이쳤다. 이제 아무 데도 안 가요. 당신 곁이 내 세상의 전부니까. 서윤의 속삭임에 도윤은 대답 대신 그녀의 입술을 깊게 삼켰다. 테라스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은 두 사람의 미래처럼 찬란하게 반짝였다. 유럽의 낯선 돌길 위에서 시작된 이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은 이제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빛나는 서로를 유일한 배경 삼아 영원히 끝나지 않을 찬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영원이라는 이름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